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창업가 정신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기술 외에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이 결국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마인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라는 게 결국은 뇌에 형성된 어떤 지식에다가 경험이 결합된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그게 이제 창업가 정신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마인드를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근육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게 근력이라고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머릿속에는 그런 세포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그런 마인드가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게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매니징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60% 이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객도 사람이고 우리 회사의 기술력도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베니피스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판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는 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공의 요인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 하나만 봐가지고는 그런 게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제품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제품 성능 자체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가격,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그 제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채널, 그걸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돼가지고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고객들 이미지에 이게 아주 그 가치가 있게 보이느냐, 그런 모든 게 결국은 하나의 제품화거든요. 그게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동차나 자동차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썼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조금은 이제 뭐 현실하고 조금 괴리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BMW나 벤츠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하고 일본 차인 도요타, 혼다를 비교를 해보면, 도요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에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요타 자동차, 그 렉서스 같은 경우 LS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게 강남에 그 어떻게 보면 소나타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도요타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를 배달할 때도 회사에서 이렇게 탁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럼 차를 가지러 갈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그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리에서 전화 하나만 하면 그 도요타 자동차에서 와가지고요, 주인이 그냥 뭐 신경 쓰지 않도록 딱 이렇게 차를 그냥 그 카리프트 완전히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수리를 다 해가지고 그대로 집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객들이 욕구 중에 뭔가 존중감을 받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나는 단지 그 소나타를 아니면 그랜저를 타던 사람이
비슷한 가격에 도요타를 사가지고 탔는데, 한 3천만 원대 도요타를 사가지고 4천만 원대 도요타를 사가, 그랜저나 뭐 그 최상위급 한 4천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걸 타다가 도요타를 샀는데 그 차를 단순히 탔는데 느낌이 다른 거야. 존중받는 느낌인데, 그게 뭐냐면 이 존중감. 내가 존중감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도요타라는 차는 어떻냐? 차 자체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게 좀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차를 탐으로 해가지고 이런 존중감을 받고, 그리고 이런 어떤 약간의 그 프리미엄 차를 탄다는 그런 소속감, 이런 게 결국은 5년 전에 그 렉서스 시리즈가 강남의 소나타로 불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이쪽이 도요타 일본차가 대세였다가 일본차가 한번 미국에서 리콜 사태가 오면서 급발진 사태가 왔죠. 그러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럼 차는 사실은 성능은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다 조금씩은 있었는데, 프로모션,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에서 완전 망가지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불안한 거야. 급발진할 것 같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어때요? 안전감이 없는 차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일본에. 그러고 나서 어때요? 지금은 독일 차로 다 대세가 됐죠. 폭스바겐, BMW, 벤츠가, 우리나라에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자동차 매출 성장률 1위입니다. 지금 중국만 가더라도 폭스바겐이요. 그냥 제가 소나타, 현대자동차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북경을 가니까요. 전부 다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야. 소나타는 보이지도 않아. 주로 그 현대자동차는 뭐로 쓰는 줄 알아요? 택시, 아반떼. 그것도 지금의 아반떼가 아니고 옛날 그 구형 아반떼 있죠. 거기 택시로 그거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는 그런 그 말로만 듣는, 우리가 뭐 중국에서 선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현대자동차가 많은 게 아니고 독일차가 막 거의 깔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독일차가 대세입니다. 그 이유가 독일차는 일단은 이 차가 보면 안정감이 있고 신미감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면 바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욕구 중에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 바퀴를 강조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가 이렇게 좀 근육질로 이렇게 탁 보이면 굉장히 차가 스포츠카도 멋있잖아요. 근데 일본 차는 어떤가 하면 바퀴가 쑥 들어갔어. 거기서 벌써 디자인적으로 신미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쾌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 독일차는 보면 그 디자인 철학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BMW는 드라이빙이에요. BMW는 드라이빙이고 벤츠는 뭔지 알아요? 벤츠는 프레스티지, 특권, 럭셔리. 그럼 아우디는 콰트로, 네 바퀴 굴림. 그래서 아우디가 요즘 많이 뜨죠. 아우디는 기술의 쿼터로예요. 왜냐하면 아우디 차들이 전부 네 바퀴 방식이거든. 그래서 그 눈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집차같이 이렇게 네 바퀴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막 이렇게 좀 내리면 강남에서 BMW, 벤츠는 막 뒤에서 막 뒷바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쿼트로 아우디는 싹 스무스하게 가니까 그게 돋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우디가 기술력이 좋아요. 그 기술력을 뽐내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요즘 그 볼보 어때요? 볼보는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옛날에는 그 볼보 그 차를 7대를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렇게 안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이미지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 그리고 그 볼보가
또 인수가 돼가지고 중국 업체도 한때 가고 하니까 이 이미지가 프로모션 측면에서 저 차는 구두쇠 차. 차가 미국에서는요, 그 볼보를 몰고 다니면 이미지가 뭐냐면 구두쇠 같은 이미지.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은 볼보를 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3대 차로 하면은 BMW, 벤츠, 볼보인데 볼보가 싹 빠지고 거기에 아우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어때요? 폭스바겐은 굉장히 실용적인 차. 그래서 연비도 좋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 독일 차들이 이거를 다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그 폭스바겐 골프 같은 경우에 그는 브랜드가 어떻게 이미지가 되어 있냐면 회사원의 회사원들이 선망하는 뭘까? 스포츠카예요. 회사원들의 포르쉐가 골프예요. 그런 어떤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이 그립감이라든지 아니면 핸들링감이라든지 차가 이렇게 스타트하는 게 굉장히 그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취향이 맞게 돼 있어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승용차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독일 차의 장점은 뭐냐면 디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디젤 하면 매연이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처음에 있잖아요. 그 독일 차들이 이 가솔린하고 디젤 중에 어느 게 더 기술력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을까? 디젤이에요. 왜 디젤이냐면 디젤은 점화 기관이 없어요. 소구 기관이라 해가지고 그 일반 승용차는 어때요? 흡입을 하잖아요. 공기로 흡입을 하면서 압축을 하잖아요. 그죠?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폭발하고 배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솔린은 어때요? 흡입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흡입을 하면서 거기서 그 가솔린도 같이 흡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흡입되면서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거든요. 디젤은 어때요? 디젤은 산소를 먼저 흡입을 해요. 그러면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하면 압축률이 가솔린은 요만큼 된다면 디젤은 더 압축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 PV는 nRT 해가지고 P가 높아지니까 T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주 고온 고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디젤류를 인젝션을 해줘요. 그러면 스파크 없이 폭발을 하거든요. 스파크 없이 폭발해가지고 폭발하면 그 다음에 배기하고 그 다음 산소 흡입하고 압축을 그냥 해요. 그 다음에 인젝션을 하는데 그래서 CRDI 엔진 할 때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할 때 다이렉터가 직접 기름을 인젝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고압을 뚫고 기름이 분사가 되려고 하니까 그 기술이 얼마나 좋은 기술이겠어요. 그 압축이 됐는데 그 압축이 된 데다가 인젝션을 하니까 효율이 엄청 좋은 거야. 뭐 엔진의 온도도 일반 승용차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저도 뭐 그쪽에 이제 한참 돼가지고 근데 이 디젤이 기본적으로 연소 온도가요 가솔린보다 훨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을 많이 했는데다 온도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디젤류를 넣으면 폭발을 하니까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럼 완전 연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 연소가 되면 온도가 높은 데서 되면 그 외부에 산소하고 뭐가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7대3으로. 그러니까 이 산소가 질소도 같이 있는 거야. 산소가 완전히 산화되면 고온에서 산화되면 거기 3이라는 질소가 어때요? 거기에 이 금댕이가 되는 거예요. 금댕이가.
질소가 금덩이가 돼가지고 매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옛날에는 금덩이가 나온 게 보고 매연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디젤이 완전 연소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그게 옛날에는 매연의 주범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개념이. 가솔린보다 오히려 디젤이 연비도 좋고 매연을 덜 일으킨다.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에서는 어땠냐면 이 가솔린으로는 마력수가 적으니까 디젤을 썼어요. 그래서 유보트 알죠? 그 2차 대전 때 영국 해협에서 영국군을 아주 그 배를 이렇게 그 전쟁 물자를 영국에 가져갔는데 유보트가 그걸 다 침몰을 해가 한때 영국이 엄청 힘들어졌어. 근데 거기에 그 디젤 엔진이 들어가면 어때요? 소음이 많잖아요. 그걸 벤저라는 회사의 전신이 그 유보트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잠수함을 만들던 회사거든. 거기에 디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소음이 나니까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1940년대부터 엄청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기술이 지금 벤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차인데 디젤 차가 아닌 거야. 소음이 엄청 줄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독일의 그 자동차가 디젤 기반의 어떤 엔진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이고 요즘은요 디젤류도 콩기름 있죠. 콩기름 식용유 그거를 가지고도 디젤류 만들다 보니까 차가 뒤에서 콩기름이 나요. 냄새가. 그래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제성이 좀 안 뒷받침되다 보니까 거기 대중화는 안 됐지만 이 BMW 같은 거나 벤츠 같은 거 자 한번 볼게요. 기본 요건은 차는 다 성능은 다 좋아. 그렇다면 차가 보면은 차가 일본 차나 한국 차보다는 BMW 3 시리즈 안 봤어요? 요즘 아주 날렵하게 잘 나왔잖아. 그죠? 5 시리즈도 잘 나왔고 보면 참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참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우디도 참 디자인이 이쁘잖아. 신비감이 좋아. 그 다음에 안정감. 이 안정감은 몰라. 사고가 나봐야 아는데 외제차들이 보면은 이게 부딪히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있대요. 그 외제차가 오히려 사망률이 높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가 크나 아니면 브랜드 효과가 클 건데 이런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독일차가 단단해 보여요. 디자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안정감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소속감이나 이런 걸 보면 외제차들이 대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프레스티지 느낌을 좀 받으니까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시선도 받고 내가 존재감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가 판다는 거는 단순히 이 기능적으로 요것만 만족시켜줘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 팔 때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주변에 서비스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걸 광고를 잘 해가 손님들한테 어때요? 이게 아주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샀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업이 어때요? 망할 가능성이 좀 있죠. 저 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잘 가는 그 음식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쌀 것 같다. 1인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1인 12,000원? 12,000원. 야, 정확하게 맞췄네. 지금 좀 올려가지고 14,000원 정도예요. 근데 요거를 먹어본 사람들은 느낌이 한 12,000~13,000원이 아니고 한 2~3만 원 정도의 느낌이 난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보니까 아까 제일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기본적인 욕구가 성능이잖아요. 그럼 이게 일단은 맛이 좋아. 맛이 좋고 가격이 싸.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만족을 시켜. 그런데 요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그런데 놀이공원도 좀 있어. 재미도 있어요. 신미감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그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부탄가스 위에다가 된장 같은 걸 이렇게 끓여 먹는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어.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도 뭔가 옆에 그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요 음식점 바로 옆에 요것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음식점에 그림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 산책도 좀 해. 이런 재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 음식이 안전한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이걸 먹고 나서 이 음식 종류별로 다 팔아요. 나갈 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 보면 이 장독대에서 음식을 꺼내다가 내줘요. 이 장독대에 있는 이걸 보면 아 저기서 직접 만들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장독대가 요 우측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밭이 있어요. 밭에서 실제로 이걸 재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전하다. 그런 이미지를 뭐 강조를 안 해도 직접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밭이 있고 장독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음식을 이렇게 냈는데 그걸 나갈 때 그 음식별로 먹어보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가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대우를 해줘.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줘. 그리고 여기 정도 갈 정도면 산속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어요. 전부 차를 가지고 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떤 해방감도 느끼면서 여기는 그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야. 이런 느낌도 약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 다섯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기본적으로 음식 맛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 그리고 재미도 있어. 그리고 음식이 아주 그 직접 재배해가지고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갔더니 존중도 받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있어가지고 그 다섯 가지 욕구를 항상 머리에 두고 대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욕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있죠? 여자친구가 있어. 있죠? 그럼 여자친구가 자, 자기야 오늘 그 음식점에 가고 싶어. 이랬을 때 그 음식점에 가고 싶다는 말이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 맛있는데. 그럼 이거야. 자기야, 내가 음식을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쾌락적으로 뭔가 좀 재미를 음식점을 가는 걸 핑계로 해서 나한테 재미를 달라는 건지 야외에 좀 차를 타고 가면서 재미를 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좀 뭔가 좀 귀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대우도 받고 싶다는 이런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지. 좀 와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한다는 거는 이 다섯 가지가요. 그걸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여자를 대하든 아니면 고객을 대하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대하는 거를 애인같이 대하라. 말이 되죠. 왜냐하면 고객이 지금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다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은 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업가는요, 단순히 그냥 이 제품 하나를 만들면 이게 기능적으로 엄청 이쁘고 뭐 성능이 좋다고 해도 아니 가격도 싸다고 해도 팔릴까? 안 팔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뭘 하면은 항상 오해를 해. 이런 심리적인 거를 조금은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술 경영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릿속에 한번 항상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그 몸을 얻을 것인가, 마음을 얻을 것인가, 단순히 이제
그 CEO로서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을 내 회사에 그냥 앉혀놨어. 그 몸을 얻어놓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쿵밭에 있으면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분명히 나의 고객이나 나의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기 직장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뭔가 욕구가 있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 있을 때 자유로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죠? 회사가 뭔가 일을 하는데 좀 재미가 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인상 찡그리고 그 환경이 막 이렇게 안 좋고 하면 그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면 오래 갈까? 오래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안 오르죠. 음식을 먹을 때 재미없는, 맛없는데 그 환경이 지저분한 데서 먹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복지도 좀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안전. 여기 보면 세 번째가 회사가 막 위상상태가 엉망이야. 그 음식도 엉망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을까? 없어요. 네 번째가,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속감이 뭔가? 그게 회사의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소 닭 보듯이 서로가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협력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다섯 번째가 뭐냐? 서로가 서로한테 뭘 하나 지시하더라도 내가 존중을 받는, 인격적으로. 일은 일이고,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자존감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한답시고, 막 사람을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러면 CEO로서 자격이 없겠죠. CEO는 결국은 이 다섯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음악 지휘자는 어떻죠? 음악 지휘자는 음악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죠? 지휘자는 음악, 이렇게 각자 음악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월급은 누가 해결해 준다? 지휘자도 월급자잖아요. 거기 스폰서가 분명히 해줄 거예요. 지휘는 그 음악의 완성도만 높이면 되는데, 이 CEO, 한 5명이든 6명이든 2명이든 데리고 하는 이 CEO는 그 사람의 뭡니까? 외적인 그 월급부터 이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사람을 케어도 해줘야 되고, 복지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의 문화도, 회사의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보다요, 저는 회사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라도 운영하시는 분이 더 어떻게 보면 능력적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다.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춘추 전국시대에 이거 알죠? 저번 했나? 저번에 이야기 다 했죠, 이거. 그래서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이제 이거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죠. 이것도 했죠. 자, 이것도 했죠. 이것도 했죠. 이제 기술을 할게요. 기술이 뭐죠, 기술이? 스킬. 기술. 이 사업 계획서를 할 때 기술만큼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분명히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사의 기술을 정의하려면 기술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냐면 깨달음이다. 깨달음. 그래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알고 있으면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창업도 차별화가 된 어떤 그 주인만의 그 노하우, 그 깨달음이 있으면 저는 그걸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기술을 정의하라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해요. 그냥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키고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뭔가 가시화 시키라면 못해요.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화가 있죠, 화가. 화가가 기쁨을 표현해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거를 추상적이지 않게 형상화시키는 게 그게 화가로서 대가거든, 대가. 마음을, 어떤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서 어떻게 성화시켜가지고 한 큐의 한 방의 그림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내면 그게 저는 대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명화들은 그 그림 자체를 보면 어떨까요? 그 그림 자체가 뭔가를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그 함축적인 게 많을수록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거기서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그림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그림도 옛날에는 그림이 그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림은 정물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사진사 대신해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사진기 대신 이제 자기들도 이제 밀려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그림을 차별화를 해야 돼. 그럼 사진기가 못하는 영역이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뭔가 뜻을 전달하는데 이게 정물화로 그리면서 뜻을 전달해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림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그림과 그림이 두 개가 어떻게 대비가 돼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추상화라고 해요. 추상화. 그래서 우리가 한자도 사람 인자에 뭐 삼자 들어가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신선이 되듯이 신선은 사실은 현 세상에는 없잖아요. 도사들은 신선이라.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산에 있다 이가 신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신선 선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상글이에요. 그 형이 상위 문자가 어떻게 형이 문자가 되는 거예요. 뜻을 가지는 문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표현을 잘 하는 게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CEO로서 기술을 어떻게 보면 정의를 잘 해야만이 그 회사의 기술력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만 보고 기술력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는 기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항상 그 기술력을 문서화시켜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보관하고 하는 게 그게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형자산을 어떻게 특허화시켜가지고 그걸 잘 보관하고 그거를 연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 회사가 기술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회사의 가장 큰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EO로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하나 만들더라도 이게 과연 제품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나의 회사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기술을 깨달음을 그거를 형상화시켜 항상 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가 그게 결국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에는 물질과 사람의 결합.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또 없어지더라도 그거를 항상 기술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은요,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그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아까 깨달음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인포메이션, 지식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실천을 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인 거야. 그러면 깨달음만 있으면은 그 실천이 없으면은 그게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깨달았어. 근데 실천을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이 지혜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람을 다수 이렇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기술인데 그 비전은 뭐죠? 우리 직원들의 욕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5단계의 그 욕구를 아까 알고 그 직원들한테 그 욕구를 어떻게 보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목표를 제시를 해주면 그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목표가 뭐죠?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비전이 좋은 회사는 결국은 단기 목표가 명확한 회사는 그것도 하나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력으로서의 단기 목표를 제시할 때 그 사장이, 설립자가 그 직원들의 그런 욕구를 중에 어떤 걸 잘 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명확한 목표로서 비전으로서 제시하느냐. 그게 사장의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장이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회사에서 기술력이라고 하면 CEO를 제외한 그냥 그 제품 기술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CEO의 기술력은 그 고객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그 욕구를 잘 파악해가 중간에 접점을 찾아가지고 목표를 제시하는 게 하나의 기술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CEO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심리학의 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웠든 안 배웠든 고객이 원하는 트렌드를 읽고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직원들을 앉아있지만 지금 다 욕구가 다를 거야. 어떤 친구는 여기서 배가 고픈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좀 보약을 먹었으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동물적 욕구를 좀 만족시켜야 돼.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지금 직장에서 왔는데 감정 노동이 엄청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존중감을 못 받아가 사회적 심리 서열이 낮아져 있어. 그러면 친구하고 술 한잔 먹고 칭찬을 좀 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술을 한잔 먹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그걸 사장이라는 분들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욕구들을 버무려 가지고 어때요? 야, 너희들 말이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지금 그런 뭐 욕구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많이 월급이 적어서 뭐 이렇게 항상 비싼 건 자주 못 먹는데 우리 한번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아니면 해외 한번 여행도 같이 가고 럭셔리하게 한번 대우도 받아보자. 1년에 몇 번을 그렇게 하자. 아니면 여러분 중에 선발해가지고 우수한 사람은 내가 그런 데 보내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비전이 생기니까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 기술적인 어떤 비전을 크리에이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니면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는 게 그게 매칭을 시키는 게 그게 사장의 기술력이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현업에서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 시행착오를 겪어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지식이라는 지혜를 만들어내는데 이 지혜를 사장이 제시한 그 기술력에 의해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지식과 실천이 결합이 되니까 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이나 이런 걸 보면 이 경험은요,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순환이 되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니까 어때요? 다시 실천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너를 살렸다. 믿으면 이루어진 대로 되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결국은 이 경험이 작은 경험이라도 성공 경험을 자꾸 쌓으면 어때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실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우리는 항상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력이라면 깨달음. 어떤 뭐 제품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해보니까 남들보다 좀 빨리 할 수 있죠. 그런 트릭적인 거, 기능적인 거를 여기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회사의 CEO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기술도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엔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일을 그 밤낮을 걸쳐가지고도 막 하고 싶은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성공 경험이 작게라도 쌓이면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라니까. 그죠? 사람을 어떻게 매니징하는 기술, 그것도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것도 기술이고, 더 중요한 건 기업 문화도 기술이에요. 기업 문화라는 거는 이런 성공 경험을 많이 가진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핵심은 사람에서도 욕구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만 제품이 돼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회사의 기술도 이 제품 요것만 눈에 보이는 요구의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겁니다.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할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을 하게 되면 창업 준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래. 그게 메자닌 단계라는데, 메자닌이 뭐냐면 이태리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다락방을 메자닌이라고 해요. 그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거 꼭 보면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게 거의 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메자닌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1층에서 2층으로 뚫고 올라가려면 중간 단계를 건너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메자닌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술 경영 강의를 들었으면 메자닌 단계다 하면 그거예요. 지구의 대기권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지. 1단계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다락방이 메자닌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이 되고 그러려면 내가 시제품 만드는 거는 돈이 한 5천만 원이면 됐어. 그런데 이제 이마트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뭐 한 몇만 개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몇만 개 해도 한 개 만 원씩만 해도 한 5만 개 주세요 하면 5억이 투입이 돼야 돼. 그러면 갑자기 목돈이 드는데 이걸 5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만 5억이 드는 데다가 인건비를 또 사람을 써야 되잖아. 직원 쓰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5억이 아니고 최소한 15억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라는 게 이게 3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가가 얼마인지 알까요? 이걸 만들기 위한 원가가, 재료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가 3만 원에 만들어야 돼. 만 원에. 그럼 유통업자한테 이걸 넘기면 유통업자가 만 원 남기고요. 그리고 또 만 원은 뭐냐면 광고 홍보비에. 그래 이 3만 원 안에는 그럼 이 순수 재료비가 얼마 들까? 이게 3만 원짜리면 순수 재료비는 10%예요. 3천 원에 이걸 다 만들어야 돼. 그게 룰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있죠, 커피. 커피가 3천 원에 보통 사 먹잖아. 그러면 커피 원 재료비가 얼마일까? 순수 재료비, 인건비 다 빼고. 맞아요. 400원, 300원. 그러니까 이게 3천 원이면 10% 생각하면 300원에 커피 있죠? 이 봉투 이래 드는 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면 보통 한 150잔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잔에 한 120, 30은 돼. 그 다음에 이 드립 커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컵이 얼마일까? 컵이 140원 정도 돼요. 그럼 컵에다가 커피 140원 하면 300원이에요, 이게. 조금 비싼 커피 쓰면 한 400원까지 가. 거기다가 인건비가 얼마 들까? 인건비가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대료가 얼마 들까? 임대료가 1,200원이에요. 그럼 총 합하면 커피 한 잔 값이 2,6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3,000원 받아도 남는 돈일까? 아니에요. 거기는 임대료, 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빚을 받았다면 2, 3억 정도 있다면 거기 또 빚 갚는 돈 들어가야 되지. 또 뭐가 있죠? 그리고 그 권리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지. 권리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만만치가 않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언론에서는 뭐 커피값이 뭐 2, 300원이고 뭐 그런데 이거 완전 풍리 아니냐 이러는데 그랬 따지면 이것도 풍리예요. 이것도 재료비 이거 3만 원인데 재료비는 3,000원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똑같은 거야. 3,000원도 아니야. 이건 한 2,000원이나 1,000원에 만들어야 돼. 이걸 1,000원이나 2,000원에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그게 기술력이라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기술력이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늦게 왔으니까 한 번 더 말하면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데 이 제품을 3만 원짜리를 한 2, 3천 원에 만들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거래처를 아주 싼 데를 발견해낸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뭐 친구 동생을 시켜서라도 조금 비용을 안 들이고도 만든다. 이런 게 다 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기술력은 뭐냐면 이거를 저렴한 비용에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예요. 같은 가격이면. 같은 가격이 아니지. 같은 제품이면 최대한 이거를 3,000원에 만들 거를 1,000원에 만들면 2,000원이 내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사장의 지혜는 뭐냐면 사장의 기술력은 고객과 직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해가지고 어때요? 고객한테는 고객에 맞는 니즈를 프로모션을 잘해가 우리 제품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제품의 기획을 잘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아까 만족 욕구를 5개를 만족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기획을 잘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뭐죠? 우리 직원은 아까 매슬로 욕구 5단계인데 그 욕구 5단계 중에 어떤 걸 지금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비전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뭔가 있다는 거를 눈앞에 보이는 거를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장의 기술력이에요. 그럼 이게 기술력으로서 작용을 해야지 여기서 요까지 만들었어. 이걸 2, 3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알아냈어. 근데 실천을 안 해. 왜? 내가 그거 만들면 뭐 해? 뭐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을 때 돌아오는 게 있으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실천을 하니까 이게 이제 팔려가지고 아주 또 어때요? 내가 보상을 받아. 그러면은 성공 경험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뭐죠? 이게 확신이에요. 믿음. 그래서 사장님한테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말로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런 비전을 잘 제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몸소 체험하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신념,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그것도 기술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깨달음, 이것도 기술력이고, 그럼 또 품질은 더 좋게 만들어야죠. 품질을 좋게 만들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것도 기술력. 그 다음에 이 비전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도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새로운 기술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 그러면 5천만 원의 시제품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억이 드는 게 아니고 갑자기 1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이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5억이라는 재료비 같은 데다가 유통비용, 뭐 프로모션, 광고비 하면 3배는 더 들어요. 물건을 이마트에 5억 납품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5억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제품은 실제로 이마트에서 15억에 팔겠다는 거야. 15억으로.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은 5억을 줄 테니까 5억에 해당되는 물건을 납품해라. 그러면은 이제 5만 개를 납품을 하겠죠. 5만 개를 이게 하나 만 원씩이니까 원래 단가로 이게 3만 원에 팔 거를 이제 나는 만 원에 납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단순히 만 원에 납품하기 위해서 5억만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핸들링하고 재고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팔리면은 그게 돈이 바로 뭐 그 다음날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석 달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운용 자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5억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마트에 5억에 그냥 넣으면 되겠네 하고 그냥 빚내가지고 5억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10억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 파산을 하는 거야. 항상 3배 이상을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금 플래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빚내가지고 개발을 하면 될까? 빚을 내면 나중에 정작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신용이 불량이 돼가지고 왜? 여기서 많이 빌렸으니까 어때요?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안 빌려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돈을 안 빌리고 개발을 할까가 기술력이에요.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창구에서 빚 안 내고 어때요? 여기서 어떻게든 자기가 기술력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투자를 받으니까 부채 자본에서 부채가 늘어나질 않고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기술력이라니까. 그래서 사장은요, 아까 말했듯이 회사의 기술력은 아까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술, 요걸 품질은 좋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기술력,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장의 기술력, 그 다음에 어떤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기술력. 거기다가 한 가지가 뭐냐면 사장은 고정비, 돈을 안 들이고 시제품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것도 기술력이고 그리고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이 지금 5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초기 창업자들이 해야 될 때는 어디서 돈을 주로 많이 끌어당기냐면 창업자 자신의 호주머니 돈, 그 다음에 지인, 그 사돈 팔촌 돈, 그 다음에 은행 돈은 초기에는 빌리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인데 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창업사관학교 알죠? 창업선도대학 알죠? 여기 가면 왼쪽에 저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10명을 뽑아서 올해 31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인덕대학교 학생들을 뽑았어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를 줄까? 7천만 원. 1인당. 그런 정보 모르죠. 그걸 아는 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입소를 아마 할 거예요. 지지난주에 아마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1명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입소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덕대학교는 그 중점 지원 사업이 뭐냐면 공대하고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공대하면 요 건물 안에서 디자인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디자인 쪽 있죠. 여기하고 저기 있는 학생들 중에 11명은 지금 7천만 원씩 해가지고 7억 이상을 지금 지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사업을 해볼 거야. 근데 그걸
7천만 원 가지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 했을 때 그게 결과가 안 좋아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초기에는요 제품을 개발할 때 이 부채를 쓰면 안 돼요. 주로 투자를 받아가 자본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3의 자본으로서 아까 말한 그런 지원 자금이나 출연 자금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나라에서 세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돈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게 대차대조표 알죠? 옛날에 대차대조표. 그 대차대조표에서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 우측 상단을 부채라고 하고 여기를 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산은 어떤 거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몸이에요. 신체. 신체에는 어때요? 사람 기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자금,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조직으로서 구성이 돼요. 사람의 척추와 신경과 근육을 여기서 만들어. 그러면 피 같은 돈 이러잖아요.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은 어디서 수혈이 되냐면 여기서 수혈이 돼요. 그래서 피가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척추와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부채와 자본 그리고 정책 자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순수하게 피는 이거야. 이거는 자본으로서 피인데 순수하게 좋은 피야. 근데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가미된 피야. 그래서 부채라고 하거든. 부채는 뭐냐면 지방이 가미된 거. 그래서 이 지방이 있는 피를 많이 수혈하면 동맥경화에 걸리죠.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면 회사가 어때 빚 갚는데 돈이 쓰니까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뭐냐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1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들, 창업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 창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세금 같은 게 막 날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자금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받는 돈은 지원 자금이라고 해요. 지원. 엄마, 아빠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 출연을 받는다고 하네요. 출연은 뭐냐면 연구기금을 내놓는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 지원 자금은 보통 창업 1년 이내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 없이, 담보대출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사업계획서화 시키고 아까 기술력이라는 게 문서화 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 문서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장이 원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양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러한 그 직원들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기술력으로서 비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해보니까 아까 지혜라고 있죠. 어떤 지혜? 가격을 낮추면서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지혜가 기술이 돼야 되고 지혜를 누구나 다 그런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국수 가게에서도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서화시키면은 그게 기술력이 되는 거야. 그게 사업계획서고. 그리고 또 어떤 거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게 확신이 드니까 실천이 되면 그것도 지혜고. 거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자금 조달 계획으로서 이런 지원 자금을 받는 어떤 능력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금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자금 수요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걸 사업계획서로 만들면 어때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까. 그게 7천만 원을 주는데 사업계획서로 하는데 여러분이 10%를 여러분이 내고요. 90%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이런 걸 지원 자금이라고 하고 출연 자금